네, 안녕하세요. 보험에 관한 최신 소식들,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는 최신 언론 기사부터 관련 자료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요즘 보험 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그걸 쉽고 재미있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들이 바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파헤쳐 볼까요? 네. 보험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안전망이죠.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보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핵심은 놓치기 쉽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리고 각 소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 그걸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손보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K-팝 콘텐츠가 인기인데 혹시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 루미처럼 갑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한의원을 찾았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거기서 만약에 한약을 처방받았다면 이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최근 사례들을 보니까 핵심은 급여와 비급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 치료 같은 급여 항목은 실손 보장이 되는데 한약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받기가 좀 어렵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보장하는 항목, 즉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커버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받는 침, 뜸, 부항치료 중에 그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흔히 처방받는 한약, 특히 보약 종류, 이런 건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죠. 아, 잠깐만요. 그런데 최근에 그 첩약, 그러니까 여러 약재 섞어서 달인 탕약이요. 그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시범 사업이 확대됐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약도 실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 첩약급여 시범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질환, 예를 들면 안면신경마비나 월경통, 뇌혈관 질환 후유증 같은 거요. 이런 질환에 대한 처방 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첩약 비용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해진 거죠. 아하. 하지만 여전히 모든 한약이나 모든 질환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시범사업 대상 질환이나 처방 일수 같은 데 제한이 있고요. 따라서 한방치료, 특히 한약 처방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보장 여부를 명확히 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장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 정말 확인이 필수군요. 네. 다음 소식은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서 불과 7개월 만에요. 피해액이 7,7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인데 더 심각한 건요. 피해액 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AXA 손해보험, 또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은 곳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일부, 많게는 70%까지 보장하는 그런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범죄의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목소리 변조나 심지어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피해 예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피해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이 보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 피해액의 최대 70% 보장이라는 게 저는 조금 걸리네요. 최대라는 말이 붙으면 사실 실제로는 여러 조건 때문에 70%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요? 보험금 청구 절차도 좀 까다로울 것 같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대 70%는 말 그대로 그냥 상한선일 뿐이고요. 실제 보장 금액은 가입 한도라던가 구체적인 피해 유형, 자기부담금 비율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의 피싱, 메신저 피싱만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말고 스미싱이나 해킹 같은 다른 금융사기는 보장 안 할 수도 있고요. 아, 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경찰 신고 내역, 금융거래 내역 같은 입증 서류를 정말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도 거쳐야 하거든요. 따라서 가입 전에 보장 범위, 보장 한도, 그리고 면책 조항, 그러니까 보장 안 해주는 경우요. 그거랑 보험료, 청구 절차 등을 정말 꼼꼼하게 비교하고 이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보험이라는 이름만 보고 덜컥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가 해킹이나 랜선웨어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회사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이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사기 피해도 물론 큰 문제지만 기업의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마비는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여성 고객들을 위한 보험 이야기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여성을 위한 특화 보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한화손해보험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이게 좀 눈에 띕니다. 여성 질환 보장은 기본이고 임신, 출산 지원, 심지어 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 납입을 잠시 멈춰주는 그런 여성의 삶에 맞춰진 세심한 설계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또 정신건강 보장하고 출산 지원금 특약까지 더한 3.0 버전을 내놓으면서 업계 최초로 9개월간 이 상품의 핵심 보장을 다른 회사가 모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여성은 아무래도 임신, 출산, 폐경같이 남성과는 다른 고유한 생애 주기를 경험하고요. 또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발병 위험도 다르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런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단순히 성별만 나눈 게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필요나 우려를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손보 외에도 롯데손보나 신한라이프 같은 여러 회사들이 난임치료 지원이라든가 특정 여성암 진단비 강화,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관련 보장을 포함한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여성 특화 보험들이 그냥 기존 건강보험에 여성 관련 특약 몇 개 추가한 약간 마케팅 상품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건 소비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기존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도 있겠지만요. 최근 나오는 상품들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하나의 상품 안에 좀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나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부가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특정 부인과 질환 수술비나 임신, 출산 관련 합병증 진단비, 또 갱년기 질환 치료비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정하는 시기죠.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 상태하고 라이프 플랜, 결혼이나 출산 계획 같은 거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상품이 제공하는 보장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보험료는 합리적인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그 기간 동안 한화손보가 이 상품의 독창적인 보장 내용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유사한 혜택을 다른 회사 상품에서 찾기 어렵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좀 혁신적인 보장을 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다만 이게 무조건 최고의 상품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인지, 만약 갱신형이라면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군요. 네 번째는 약간 좀 반가운 소식하고 연결된 보험 이야기인데요.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9.4%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소폭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에 맞춰서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 시장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린이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래 핵심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상품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가입하면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시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자녀가 계약을 이어받아서 평생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보호 같은 손해보험사들은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 진단비나 입원비 보장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심지어 ADHD 같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발달 관련 문제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과거에는 좀 손해보험사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어린이 보험 시장에 최근에는 생명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보장이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광고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할까요? 가령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면 예전 보험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했던 진료비 부담, 이걸 이제는 좀 덜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네. 응급실 내원비 특약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보험을 고르실 때는 단순히 월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중증 질환 진단비 한도라든가 반복적인 입원이나 통원 치료에 대한 보장, 또 성장기 자녀에게 발생하기 쉬운 골절이나 화상 등에 대한 보장,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네네. 또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 보장 기간, 최근에는 90세나 100세 만기 상품이 많죠. 이걸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보험 가입 초기에 보장이 제한되는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조건은 어떤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뭘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5번째 소식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한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판매를 중단해야 했던 KB라이프 생명의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다시 판매된다는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재판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하고 비교적 높은 환급률이 장점으로 꼽혔었죠. 근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금보험 재출시라니 조금 우회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네.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은 그 IF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 기준의 핵심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 수익을 판매 시점이 아니라 보험 기간 전체에 걸쳐서 인식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단기 실적에 유리했던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KB라이프가 이런 흐름과 달리 인기 연금보험을 재출시한 것은 아마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장기적인 운용 자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네요. 다른 연금 상품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 상품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특히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한 비교 분석이 필수적이에요. 우선 이 상품의 구체적인 가입 조건, 연금 개시 시점, 그러니까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또 연금 수령 방식, 평생 받을지 정해진 기간만 받을지 이런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연금 수령액과 수익률을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네. 또 보험료에서 얼마만큼의 사업비, 일정의 수수료죠. 이게 차감되는지, 그리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비과세 혜택은 연금보험의 큰 장점이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예를 들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거나 월 납입 한도 같은 걸 충족해야 하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 관련 소식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해킹이나 데이터를 인질로 삼는 랜섬웨어 공격, 이게 정말 무섭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 자금이나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보안 전문 업체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SK쉴더스와 협력해서 중소중견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미리 대비하고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 복구와 보험 보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시의적절한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랜섬웨어 사고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요. 한번 공격을 당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기업 운용 자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디비선보와 SK 실더스 협력 모델처럼 사전 예방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법률 자문, 그리고 금전적 피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소기업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대해상은 모의 해킹을 통해 미리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손보는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서 법적 대응과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업계 전반에서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서 토탈 리스크 관리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비용 부담은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서 보험 보상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종류의 사이버 공격까지 보장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면책되는지 등 보장 범위와 조건이 복잡할 수 있어서 가입할 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시도 자체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서비스나 구매하는 제품들이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들 기업의 보안이 강화되면 결국 우리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결국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7번째는 조금 스케일이 큰 국제적인 소식입니다. 2021년에 아르키미데스호라는 대형 선박이 고장으로 바다 위를 표류하면서 실려있던 화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여러 보험사들이 사고 선박을 운영했던 세계적인 해운사들을 상대로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조 작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물어내라는 거죠.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보험사들은 해운사 측이 선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구조 비용과 화물 피해액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해운사 측은 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소송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제 해상 운송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국제소송이라니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소송 결과가 혹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당장 우리 보험료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는 앞으로 유사한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보험사들이 승소한다면 해운사들의 선박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상 운송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운사들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해상 보험료율이 상승하거나 관련 보험 상품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수입품들이 바로 이 해상 운송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국제무역과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의 역할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국제적인 분쟁 해결 능력이나 재정 건전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이죠. 바로 인공지능 AI 이야기입니다. NH농협생명이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업무, 예를 들면 문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 마케팅 콘텐츠 제작 같은데 AI를 어떻게 접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보험 산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위험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 이걸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설계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와. 또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24시간 응대 가능한 AI 챗봇을 통한 상담 서비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듣기만 해도 편리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건 괜찮을지, 또 AI가 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너무 높게 측정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AI의 판단 오류로 보험금 지급이 잘못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과제를 동반하죠.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보험사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데이터 익명화나 보안 강화 같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또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AI가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편향성, 바이어스를 갖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고요. AI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기술 도입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점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AI가 가져갈 편리함과 효율성을 누리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겠죠.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이 관련 최신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확인 필요성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의 대응, 또 여성과 어린이라는 특정 고객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의 진화, 저금리 시대 연금보험의 귀환, 그리고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강화와 AI라는 거대한 기술 트렌드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보험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보험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대로 활용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은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도구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보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시면 분명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보험의 여러 변화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보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험사와 당신은 각각 어떤 준비를 더 해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더 나은 보험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